안녕하십니까. 그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경재 변호사님 사무실입니다. 서초동 사무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경재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때 국민 변호사라고 통했던 분입니다. 이경재 변호사께서는 탄핵 정국이 시작되던 2016년 10월부터 최소한 피고인의 변론을 맡았던 법률 전문가인데,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경재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다 끝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이런 책이에요. 장편 소설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의 총체적 난국을 제시하고 이를 헤쳐나갈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400년 전에,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에 그때 역사적 인물인 김춘추, 그러니까 삼국 통일의 초석을 만드신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를 소환해가 지금 현 시점 소환해서 그와 대화하는 형식, 그와 대화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을 어떤 게 있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대화하는 형식의 이 소설책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 책을 쓰신 동기와 관련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이제 최서원 게이트 사건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역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4번씩 재판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후의 정치 과정에도 제가 이런저런 변호인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면서 2016년 이른바 이제 촛불 정변, 제가 촛불 정변이라고 그러거든요. 촛불 정변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8년이 이제 경과했는데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그 촛불 정변에 힘입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또 문재인 정권이 다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극기 운동이 기반이 돼 가지고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는데 자리가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너무 많은 이 분열과 갈등, 정오 이게 그래서 이런 내정, 국내 정치라든가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고사하고 존속 가능성조차 의문시 된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을 글로벌 시선을 한번 둘러보면은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중국이 또 대만 한다는 동 중국은 그야말로 시진핑 때 들어와서 그 대륙 굴기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일극체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헤게모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반도에 둘러싸여 있는 정황이나 세계적인 상황이 제가 여기 책에서 천하대란이라고 그러는데 천하대란. 천하대란의 시기다 지금 현재. 글로벌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 한반도로 좁혀봐도 이거는 큰 환란 속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걸 목격하면서 직시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좀 기여할 수 없겠나 이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면은 해법을 우리 역사의 현자로부터 찾아보자.
그러면 역사의 현자라는 걸 제가 슈퍼 멘토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한 히스토리컬 멘토가 아니라 슈퍼 멘토. 우리 현자를 찾을 수 있느냐.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 시대의 그 김춘추. 그렇죠. 그때 시대 상황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비슷하죠. 지금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슈퍼 멘토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에서 민주 정치 체제라는 걸 시험해 보지도 않은 땅에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심고 전쟁을 견뎌내고 6.25 전쟁을 견뎌내고 올라낸 이승만 대통령 걸출한 세 사람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춘추 공으로부터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거기서부터 해법을 찾아보는 이런 노력이 이 소설의 기본 구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이 총체적 난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당장 볼 게 지난 4.10 총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 싶어도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총선 4.19 총선에서 왜 국민의힘이 소위 참패를 했는지 그 국민들이 왜 표를 안 찍었는지 그 국민들의 총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설 속에 평이 이제 지난 40 총선입니다. 40 총선에 대한민국 유권자의 총의가 그럼 뭐냐?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처단적인 심판을 한 겁니다. 처단적 심판요? 처단을 한 게 아니고 처단한다면 이미 퇴진하거나 탄핵해야 처단적 수준의 어떤 응징. 너무 강한 아닙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 의결을 할 수 있는 이 의석까지는 안 준 겁니다. 헌법 개정도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죠. 8표. 네네네. 그렇게 그 견제할 수 있는 그 핵심 키를 갖다 뒀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하나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태동할 때는 자유민주 쪽에다가 표를 실어서 이겼는데 또 이번 총선 때는 완전히 참패 수준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민심이 이렇게 한 번 갔다가 출렁에 또 반대로 간 겁니다. 이렇게 시소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0.73% 차로 겨우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선에서는 완전히 3년이 가까웠지 않는 사이에 국민들의 총의가 두 번 바뀐 겁니다. 좌우로 간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단계에서 국민들이 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면은 입법부하고 행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지금 의회가 충돌할 때 정파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해결의 임무를 사법부에다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권 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총리는 그 사법부가 옛날과 같이 낡은 생각해서 들어오는 사건이나 하고 말이지 기다리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당신들이 법과 양심, 정의에 토대를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라. 나라를 구해라. 국민을 구하라. 이런 지상 명령을 한 것이 이번 선거의 국민적 총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다 쓰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 사법부의 판사들이 이런 책을 좀 보고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에 이런 기대를 갖는구나. 그런 걸 참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됐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가장 위한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성과 지혜, 그다음에 사리, 양심, 원칙 이걸 철저히 하는 것은 선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독립된 사법부의 사람들이 맡아서 양자 간에 판단을 해주는 기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많고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저는 다는컨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운용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모델이 될 겁니다. 모델이. 그렇죠. 미국도 비슷하죠. 미국도 지금 뭐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재판 받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건을 예. 신속하게 결정하라. 아, 사법부가. 신속하다는 게 저희에게는 졸속하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예. 법이 정해진 기한 안에 예.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예. 간단 없이 예. 미루지 말고 판단 보류하거나 미루지 말고 아, 예, 예. 비겁하게 예. 맞닥뜨려서 즉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 예. 아니 뭐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무슨 뭐 급발진도 아니고 말이죠. 예, 뭐. 아니 그래가지고 사고를 낸 거라고. 예, 어? 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탄핵을 92일 만에 그냥 뭐 석 달도 안 난폭, 돼가지고. 난폭 운전, 예. 난폭한 속도. 예. 그때는 그렇게 하더만 요새 와서는 사건을 이거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예, 예. 중요 사건들을 미뤘어요 사법부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사법부가 사건을 미루는 거는요. 특히 형사재판에서 사건 판단을 미루는 거는 예. 범죄자한테 기회를 주고 예. 동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이 책에서 중요 그 주제 중의 하나가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 그리고 그 해법도 네.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는 남북 통일에 대한 방안인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김춘추 그러니까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이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한 그런 내용도 소개하시면서 이중 하나의 비책을 지금 이 책에 소개를 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 책의 내용이 이문제김, 문으로 김을 제한다 이런 책략인데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변호사님. 네. 여기에 그러니까 김춘추 우리 선각에게 네. 그러면 이 한반도의 이 난국을 타개하고 특히 이제 현재 당면 현황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핵 미사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춘추공께서 제시하는 그 비답이 예. 이문제김으로 제가 이제 소설이니까 소설 형식이니까 그걸 썼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김춘추 그래. 예. 김춘추가 제시한 비법이다. 네, 통일 네, 비법. 네, 예, 예. 그건 뭐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문에 이게 문은 문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 문. 예. 제김은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으로서 김정은이를 통제한다, 제압한다 통제한다. 하는 이런 예, 겁니다. 예, 이건 예. 사자인데요, 예. 내자인데 이 얘기는 안에 내용 중에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됩니다만은 예. 왜 그러면은 왜 문이냐, 문재인이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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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예. 김정은한테 물어보니까 예. 김정은은 이 비핵화할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인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접촉했지 않습니까? 예, 예. 더구나 평양 가가지고 10몇만 명이 들어찬 능라도 거기에서 예. 환영회를 받았고 예. 그 다음에 부부간에 같이 해가지고 백두산까지 백두산 올라갔단 올라갔고. 말이죠. 예, 예. 아주 밀접하게 접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속을 다 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 본 결과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이란 말이지 우리 남쪽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예. 뭐 딸주에 비핵화, 생각해서라도 공격 안 한다. 비핵화 예, 예. 의사가 없다 예. 하고 확신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고 국내용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천방지축인 대통령 아닙니까? 어디로 칠지 모르는 아주 예, 그냥 예, 예. 그런 분인데 그걸 잘 설득을 해가지고 2번이나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준 적이 없어요. 예. 그 어린 지도자를 그렇죠. 그걸 마음밖에 안 되는 국제 무대에 예. 2번이나 올려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인력 국제적 스타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문재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자 소리를 들은 거죠. 그거를 보면 김정은이를 제일 잘 다루는 사람은 문재인이 틀림없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현 정부가 예. 문재인 대통령을 대북 특명 정권 대사로 어. 발령을 내라는 겁니다. 예. 대북 비핵화 담당 특명 정권 대사를 임명을 해서 해가지고 평양으로 보내라. 평양으로 예. 파견해라. 예. 그래서 김정은이 보고 네가 내한테 다 약속하고 했으니까 말이야. 비핵화를 하자. 선언을 하고. 근데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양 보내는 거 그거 찬성하겠습니까? 이거는 왜냐면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이고, 예. 그다음에 자신이 한 말에 대통령의 말이 헌으로 드러나면은 나라가 서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은행 일치하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비핵화 의지가 있다, 확고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한번 질러보는 식으로 말도 못하는 이런 지도자는 안 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 가서 김정은이한테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책이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해고록이도 쓰셨고 우리가 그 뭐 연작이 알 수 없는 말이지 큰 뜻이 뭐 속에 있을 겁니다. 뭐 늘 여기 보면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러더만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비핵화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손을 잡고 비핵화 선언서 하면서 서울로 와라. 와라. 김정은을 서울로 데려와라. 그래야 믿을 거 아니고 거기서 뭐 맨날 얘기해봐야 옛날에도 다 그러더니 안 하더라고 말이지. 이래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고 와라. 그러면 그리고 위대한 김정은은 그 가족들 데리고 와가지고 양산에 살아라. 그리고 평양에 살지 말고.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춘추공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도자가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지 그때그때 자기 편의에 해가지고 비핵화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게 상당히 그 237페이지 상당히 이제 긴 책인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문화일보에서 이 책을 크게 소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 되냐면 이경재 변호사, 김춘추를 불러 통일 한국 방략을 묻다. 그러니까 그 방략이라는 게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문책임입니다. 문재인을 이용하여 김정은을 제어한다. 그런 내용의 이 책입니다. 그 일부분. 그래서 아주 이 책 내용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경재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 수도, 그리고 통일 인구, 통일 이후에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저도 아니 법률가께서 어떻게 이런 걸 말해야 할까 싶어서 다시 한번 경력을 보니까 이경재 변호사님께서는 그 대한변협 산하의 통일문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통일문제위원회 그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통일에 관한 이런 비책들 그런 걸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이거 조금만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야, 이런 참 정보도 있구나. 재미도 있습니다. 책이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는 책이에요. 자,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변호사님께서 그 최소한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417호 법정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셨고, 이제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과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춘추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앞으로 또 뭐 하실 겁니까? 여기 우리 슈퍼멘토 세 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김춘추, 이순신, 이승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여튼 이승만 멘토를 먼저 다시 초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을 할 것인지는 그 순서를 못 차겠을 것 같고, 적절한 기회에 그 두 분의 또 지혜도 한번 현대로 불러와서 우리가 앞으로 나라가 백성이 살찌우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가 평화롭고 번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없겠나, 그런 방식으로 시간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한번 이어나가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놀란 게 이 책 속에 김춘추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춘추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인간을 알아야 그 사람이 정치적 어떤 능력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책을 쓰시려면은,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걸 아셔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걸 아셔야 되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이, 뭐, 예. 글 쓰는 사람이 예. 해야 할 기본적인 이제 책무니까. 예, 예. 그리고 그보다는, 어디 역사적인 사실을 뭐, 지금 예. 인터넷에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니체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해석이 있을 따름이다. 예. 그냥 누구는 객관적인 이데아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예. 그냥 유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현재가 불러내 가지고 얘기하고 재해석할 때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은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건 80년 이제 80년 가까이 돼 갑니다. 78년 되는데 그러면은 많은 역사적인 축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정권마다 앞에 정권들이 없고 또 새로 하고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기회 닿을 때마다 우리 선각들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낸가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법이 보인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